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진 대사님의 용정 호투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그 한미 관계를 저 반미 세력들의 그 흐름을 중심으로 좀 분석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 부분으로 좀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 전에 문가리가 저런 식으로 가기 전에 노골적으로 지금 뭐 보아오 포럼에서도 까고 또 NIT 그 인터뷰에서 뉴욕타임스 또 어제는 뭐 굳이 필요 없는 청와대 그냥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또 쓸데없이 그 미국의 자국 그 이기주의 백신 이기주의를 갖다가 또 깠어요. 그와 동시에 또 중국은 아주 이게 호혜 평등의 그런 혜택을 누린다고 이야기하죠. 그런 걸 갖다가 나누는 나라처럼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미국이 지금 이런 것들을 다 들어보면서 저자가 미국에 오기 전에 거의 배째라는 식으로 그냥 이 뭐라 그럴까 회담 결렬을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게 기분 나빠서 미국이 오지 말라던가 회담을 연기하자라는 그걸 또 기화로 또 반미 모델 또 조성하는 데 일조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딱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와중에 이렇게 외교적 관리를 무시하고 이런 식의 은사를 해도 되는지, 그러니까 아주 멍청하거나 아니면 아주 사악하거나 사악한 의도로 갖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걸 보시면은 막 이게 청와대에 무슨 비서관 회의 한 것까지 외교부가 관여를 하진 않는데 이런 외교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그 뭐랄까 그 정제되지 않은 이런 어떤 어법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지금 외교정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 외교부 출신들은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걸 반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손을 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저러는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 비핵화 이 사기 쇼 시즌 2를 열 생각이 없다고 판단하니까 그렇죠. 이제 미국한테 더 이상 우리가 잘 보이려고 노력할 거 없고 너들하고 볼 거 없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문이 이렇게 내지르는 어떤 미국에 대한 감정적인 공격성, 중국에 대한 어떤 문의 호의, 이게 미국의 지금 중국 포위 전략.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도 뭐 어느 나라하고도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포위할 건가를 논의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이 노골적으로 반미 친중을 저렇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떠들면 그 대가는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치르게 될 거고 그것이 지금 매우 그 데미지가 크지 않겠나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집권 세력은 뭐 자기들이 임기 끝나고 나가면 그만인데 그 이후에 미국이 만약에 보복 조치를 취한다 이러면은 결국 사회적 밑바닥 경제부터 이제 저희들이 얻어맞게 되겠죠. 근데 이런 거는 죄값은 딴 놈이 치러야 되는데 이 엉뚱한 국민 대중 전체가 피해를 입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5월 말 그래서 이게 뭐 좀 연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도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실은 통상적인 예를 보자면은 저희 외교부에서 어느 나라든지 한일 또는 한중, 뭐 한미 이런 정상회담 준비할 때 미니멈 한 달이고 지금쯤 되면 의제가 다 나와가지고 이제 문구 작성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테니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 이런 식으로 조율하자 이게 계속 그 대상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하고 있어도 지금 될똥말똥한데 지금 오늘이 4월 27일인데 이게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소양연과 다시 점검하겠습니다만 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그간에 이제 한미 관계가 어떤 식으로 변迁왔는가 역사를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대략 5개 정도로 시기 구분을 하는 게 관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뜨겠습니다만 이제 제가 이렇게 규정한 건 아니고 최근에 이제 그 한국정치학회에서 한미관계 세미나를 하면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첫 번째로 보시면 이제 일방적 수원관계 이거는 저희들이 정부 받는 관계다. 그렇죠. 1948년부터 이제 전두환 집권이 끝나는 1987년 소위 말해서 이제 민주화되는 그 시기까지 꽤 긴 기간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제 세 사람이 대통령이 있었고요. 물론 그 안에 이제 최규하라든지 윤보선 있었습니다만 정상회담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 소위 말해서 동반자 관계, 그래서 민주정부 수립 이후에 88년부터 98년까지 한 10년 동안 노태우 대통령하고 김영삼 대통령 요 시기였습니다. 요게 아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보수 정권의 한미 동반자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게 김대중 정권으로 바뀌면서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노무현, 소위 말해서 민주당이 10년 동안 집권하게 됩니다. 요 시기를 이제 한미 마찰기라고 이제 저희들이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아마 해프닝 아마 기억에 나실 겁니다. 소장님이 아마 그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해야 되는데 아들 부시가 this man, 예, 이 남자, 이것은 외교적 관리에 어긋나는 표현이죠.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미 김대중 때도 부시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this man이라고. 또 부시 간에 굉장히 막판에 엇갈렸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그 당시에도 약간의 뭐 친북 노선이라는 게 없지 않아 있긴 있었습니다만 지금의 문재인 정권 시기와 비교해 보자면 그때는 사실 아주 그 나이브한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레티스맨 정도를 했다면 이번에 바이든이 문재인 만나면 뭐라고 할까요? That fucking guy라고 하지 않을까요? Motherfucker. 예. 그래서 보니까 지금 바이든이 사실은 아주 조용하고 이렇게 점잖은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직선적으로 말하는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해프닝이 벌어질지 좀 잘못 기초가 주목되는데 아마 뭐 면전에서 면박을 주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미 마찰기 동안에 김대중 노무현이 어떻게 이제 반미 또는 어떤 미국에 계속해서 이제 시비를 거는 그런 이제 자세를 취했던 하는 건 여러분 기억이 아마 생생하실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데 노무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이 이제 9년 동안 연속됩니다. 근데 이제 이명박 때는 정말 회복기라고 단정지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역대 대통령의 정상회담 횟수를 보시면은 대개 이제 6회 또는 이제 7회, 8회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11번을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명박이 뭐 개인적인 좀 약점도 좀 있고 해가지고 미국한테는 엄청 잘했죠. 그래서 뭐 오바마하고 특별히 친근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그래서 이때는 이명박 때는 일단 뭐 외교는 상당히 초장 국면에는 굉장히 성과가 있었던 게 그 당시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나가지고 전 세계가 경제가 요동칠 때 한국은 나름대로 이제 엔화 달러와 스왑 협정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아마 정확한 어떤 그 친일 친미적인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에 그 우방국들이 이제 이명박 정부를 이제 안정적으로 도왔던 거라고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복기인데 과연 이 박근혜를 이 회복기 안에 넣을 수 있을지 이게 조금 의문입니다. 그때 이제 그 중반기 넘으면서 그 굉장히 심해졌는데 미국의 도움으로 판문점의 목함 지뢰 그리고 또 판문 DMZ에서의 상호 포격 그래서 전쟁 위기까지 갔었는데 그게 이제 타협이 미국의 압력 등으로 중국이 이제 사절단을 보내서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건져 주자마자 박근혜가 북한에 가서 중국에 가서 천안문 광장에 올라갔는데 유명한 사건이죠. 그때 그 대다수의 미국의 동맹들은 다 거절했는데 박은 거기에 올라가서 사회를 하는데 섰다가 인민해방군 사회래. 전부 소위 말해서 이제 공산국가거나 권위주의 국가들 국가원수만 나와 있는데 거기 섰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미국에도 굉장히 충격을 줬고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 외교관들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한미 관계가 이렇게 드라이한 적은 없었다. 차라리 노무현하고 부딪힐 때도 이 정도의 이 뭐라고 할까 실망감이 있었던 그렇진 않았던 이렇게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들렸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실은 이제 그 친중 노선이라는 게 이때는 친중 노선이라고 저희들이 명확하게 분류하기는 힘든데 이명박 박근혜 시기 동안에 사실은 이제 대중 외교가 이제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거는 상당히 심화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때도 그런 좀 물꼬를 트긴 텄습니다만 박근혜 때 소위 말해서 중국에게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이제 행사케 하는 그다음에 사드 보복 조치가 났는데도 이때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지금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면서 완전히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세계 호구로 찍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발견됐던 게 제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때 이미 그런 게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한국의 삼성이나 현대차가 그때 중국에 굉장히 많은 공장을 설립하고 투자하던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재벌들이 결국은 최순실이라는 라인을 파가지고 그런 중국과의 관계 부분들을 그때 6월달에 당선되고 곧바로 그냥 6월달인가 방중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중국이 또 박을 띄워주고 이러면서 결국 박 스스로가
지금 일정하게 그런 부분에 좀 즐기는 행태로 가지 않았나. 중국에 띄워주는 행태들. 뭐 중국이 박근혜 책이 중국에서 엄청나게 팔렸다. 자서전부터 뭐 누님이라 부른다. 뭐 이런 온갖 에피소드들이 난무했잖아요. 근데 본인도 뭐 중국을 좀 배워가지고 프리 토킹은 아닙니다만 원고를 읽는 정도 스피치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중국 사람들한테 꽤 아마 인기를 얻었다 그러는데 보도도 제가 봤습니다만.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중국에 대한 의존이 심화된다는 거는 한미 동맹 회복기에도 있었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한 가지 이제 이명박 박근혜 때하고 지금 어떤 문재인 정부 때하고 비교해 보자면은 그래도 이 시기에 이명박 박근혜는 밖에 나가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 제가 외교부에 있어서 잘 아는데 그때 특히 박근혜 당시에는 인기가 좋아가지고 온갖 전 세계 수상이나 총리 대통령들이 면담을 신청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율한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왜? 요청이 왔는데 제때 답이 안 가면은 좀 섭섭해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조율하기도 힘들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나와가지고는 이제 뭐 G20라든가 이런 회의 때 잠깐 만난 거 외에는 국가원수가 한국을 방문하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좀 가만히 보니 그러네요. 오는 사람이 지난 4년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미 대통령 오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일본 아베 수상도 그때 뭐 동계올림픽 때 잠깐 왔던 거 뭐 그런 정도지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제회의장에서 회의장이 모인다든지 보면 그 자연스러운 어떤 악수하는데 인사하는 거 보시면은 이명박 박근혜 때는 그래도 우리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이 나가면은 항상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었어요. 항상 주인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보 정상회담 할 때 그다음에 G20 회의할 때도 뭐 후진 따고 와가지고 이명박이 어깨를 두드립니다. 왕이가 문재인 치듯이. 근데 그 후진 따고 굉장히 반갑게 이제 끌어안는 장면이 있거든요. 나름 이제 중국하고 대등한 그런 외교적 위상을 갖다 확립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 완전히 이제 중국에 종속된 완전히 저사설에 이제 굽어 들어가는 그런 것 같다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진들 아마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 외교관의 입장으로서는 이명박이나 박근혜 때 그래도 위신은 가지고 있었다. 나름대로 미국과의 갈등이 있었지만. 근데 지금 문재인 들어와가지고는 도대체 지금 친구가 없거든요. 지금 그 보면 일본하고도 반일을 하면서 그러고 미국하고는 뭐 노골적으로 저렇게 갖고 그리고 또 뭐 EU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일단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자, 그 속에서 이제 오로지 북한만 챙기고 중국을 의식하는 이 두 가지가 저 사람의 머리를 지배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뭐 다른 아젠다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문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그해 이제 중국에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중국에 가서 엄청난 홀대와 또 우리 기자들이 주워 터지는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문이 일종의 중국의 폭력적 길들임에 거의 뭐 저항하지 못하고 가스라이팅 되는 상태가 지금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이미 뭐 아무 대가도 받지도 않으면서 그냥 산불 그냥 거의 커밋했을 공인했을 그거 하나만 해도 미국이 아마 분노를 자아냈을 겁니다. 예컨대 그 세 가지 아이템을 갖다가 중국에 양도한다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그에 상응하는 엄청난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파괴해버렸거든요. 근데 저런 걸 보고도 미국이 가만 봐주는 거 보면은 상당히 점잖은 나라입니다. 제국주의 국가긴 한데.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 보면 대통령뿐만 아니고 외교장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때 그 장관들은 정말 외국 정상들 그다음에 외국 그 외교장관들 그 회담 짠다고 저희들이 정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 강경화 때는 기억이 나십니까? 웬만한 저희들이 알만한 나라 이제 외교장관이 온 거 거의 없습니다. 기껏해야 지난번에 유엔 가가지고 무슨 감비아 대통령 외교장관 만났었고요. 감비아라는 나라 어디에 붙은지 잘 모르시죠? 저 아프리카 서쪽 끝에 깐따라서 조그맣게 예. 세네갈이라는 거 불어 쓰는 나라가 있는데 그 사이에 그 낑긴 나라 있습니다. 영어 쓰는 갬비아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가 나니까 처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코로나가 가장 많이 창궐한 나라 있죠.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했었는데 하도 그걸 갖다가 이제 그 교통 통제를 하니까 우리를 좀 제외시켜 달라고 했는데 그 손들은 나라가 저 포르투갈어 쓰는 상토메 프린시페라고 서아프리카 쪽에 포르투갈어 쓰는 조그만 나라였는데 뭐 그런 외교장관하고 전화하고 이런 사이였거든요. 이것만 본다면은 이제 이 문재인 집권 시기에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다음 외교장관 전 세계에 어떤 식의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감이 잡히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총리나 대통령 외교장관이 잠깐 면담을 할 때 극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정규 회의가 아니고 잠깐만 악수 나누고 할 때 있죠. 담화를 나누고 최근 이슈에 대해서
그럼 거기에 소위 말해서 자기 내공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현재 있던 그 내각의 강요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벌써 이게 뽀록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 정상회담을 할 때 얼굴에서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와 또 그렇죠. 상대에 대한 네. 포용 능력, 네. 또 그 이 얼굴에서 드러나는 네. 이런 어떤 분위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미치는 그 큰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은 네. 가만히 보면 네. 그 얼굴이 이런 부분들이 뭐랄까요? 이 보스 얼굴 같지가 않다는 거죠. 표정이나 얼굴 아니면 하다못해 좀 친화력이라도 있어서 네. 이제 좀 이렇게 흡인력이 있는 네. 그런 것 같으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친화력은 MB가 갑이겠죠. 내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네. 네, 툭 치고 막 처음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A4 용지를 외국 정상하고 할 때 옆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외국 정상하고의 그 짧은 대화를 이야기할 때 A4 용지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평창 때 그거 기억나시죠? 그 펜스 부통령 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나란히 옆에 앉았었는데 그 무슨 복잡한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그냥 덕담하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걸 못 내가지고 A4 용지를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다음에 A4용 잠깐 보고 이렇게 상대방 얼굴을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이 좀 이렇게 뭐 무안해가지고 다리를 꼬았던 다리를 펴고 뭐 이런 어색한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그걸 이제 그 외교관이 제 외교부에서 의전장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 외교부 의전장은 외교장관의 의전을 담당한 사람이 아니고 오로지 청와대 대통령 의전을 담당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그런 걸 이야기했을 건데 아마 먹히지도 않았을 거고 그다음에 국제회의에서 문재인이 일으킨 여러 가지 해프닝이 말도 없이 많거든요. 사진 세션에도 촬영하는데도 못 들어갔고 네, 뭐 무슨 엘리베이터를 늦게 탔다니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뭐 경부선 정도 길이가 되는지 뭐 타지를 못 자다가 늦게 왔단 말도 있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이해는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영어가 자유롭게 안 되니까 뭘 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외국 정상들 할 때는 굳이 영어로 안 해도 됩니다. 통역 데리고 다니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대화나 이런 접촉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 근데 일국의 대통령쯤 돼서 외국 정상과 짧은 대화를 할 때 뭐 뻔합니다. 뻔한데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아이고 참 말도 별로. 근데 그 박근혜는 제가 옆에 헝가리 있을 때도 한 3박 4일간 이제 모셔봤는데 나름 이제 그 앞부분에 영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통역을 썼는데 앞부분에는 꽤 긴 시간 동안 이제 간단한 이제 대화 같은 걸 할 수가 있고요. 뭐 주요 이슈에 대해서 논할 수도 있고. 근데 이명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나서가지고 좀 해프닝이 되는 수가 많았죠. You are welcomed. 잘 오셨습니다 해야 되는데 천만에 유어 웰컴이라 가지고 이제 좀 웃기는 이야기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뭐 외국 사람이 비웃지는 않았습니다. 하다 보면은 이제 방송국이나 아나운서도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아무튼 그 외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그 기존에 한 이명박 박근혜 때 비하면은 외교는 정말 엉망이다. 예, 이거는 뭐 서브스탄스는 둘째치고 이제 뭐 의전 신뢰라든지 뭐 이런 거는 뭐 수도 없이 있으니까 기억도 다 나질 않습니다. 자, 그 역대 정상회담 횟수 부분이 여기 허 대사님. 예, 그래서 지금 이승만 때는 1회밖에 없었습니다. 뭐 임기도 짧았습니다만 아이젠하워 만났었는데 그 트루만은 사이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하긴 굉장히 안 좋았죠. 예. 북한의 뭐 진공이라든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휴전 일주한다 그러니까 자기 휴전 안 하겠다 그러고 결국 한국은 서명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방공 프로를 그냥 석방하니까 그날 아침에 그 소식을 듣고 이 영감탱이가 이랬다는 겁니다. 트루만이. 그러니까 만날 계획이 없었죠. 아이젠하워도 한번 만났었고요. 그다음에 박정희가 7회. 예.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 3회밖에 안 됩니다. 이건 아마 그 쿠데타에 대한 정통성 때문에 미국에서 잘 만나주지 않았던 것 같고요. 아마 그때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한 번 한국에 왔더랬습니다. 그때 만난 적이 있고요. 그다음 노태우 때는 이제 소위 말해서 그 국가 정통성, 정부의 정통성 그런 시비가 이제 벗어난 시기였기 때문에 꽤 많이 만났습니다. 7회 정도. 이거는 재선이 안 됐습니다. 불구하고 7회 당은 꽤 많이 만난 거고요. 그다음에 김영삼 때부터 조금씩 올라갑니다. 8회, 김대중 때 9회, 뭐 노무현 때 8회, 뭐 이런 정도는 되게 이제 관료가 됐던 거라 봐야 되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그 대부분이 한국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만난 게 더 많습니다. 예, 미국 대통령 한 번 정도밖에 안 오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제3지역에서 어떤 국제회의가 있을 때 덩달아 만나는 건데, 그때는 사실은 그렇게 포멀하거나 아니면 심도 있는 논의는 아니고, 그냥 어떤 그 모멘텀을 유지하는 정도의 그런 가벼운
그 대담이 되게 줄이고요. 정상적으로 할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트 비지트라 해가지고 그건 완전 국빈 방문. 이거는 이제 굉장히 거창하게 합니다. 이게 기간도 길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이 하는데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거는 지금 그 김영삼 대통령하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이 소위 말해서 보수로 분류된 이 세 명의 대통령은 미 의회 연설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 최고의 이제 대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뭐 정치적 스펙트럼이 다른 분들은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하실 수가 있겠는데 김대중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은 미 의회 연설이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결국 하긴 했습니다. 미 의회에 가가지고. 김대중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뭐 국무성이나 CIA 같은 데서는 거의 좋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일단 노무현은 뭐 당연히 이거는 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떨까요? 미 의회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임기 끝날 때까지 한 번은 못 할 겁니다. 예, 이런 분위기였어요. 지금까지는 오해입니다만 이번에 만약에 만나게 되면 이제 6회, 예, 뭐 그런 정도로 되는데 아마 임기 끝날 때까지 더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먼저 만나자고 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는데 오늘 뭐 하기 전에 쭉 이야기했습니다만 문이 최근에 북한 문제 부분이 이제는 설득으로는 어렵다라고 보고 막강한 전략을 구사하고 노골적으로 진중 반미를 표방한 일을 연일하고 있어요. 즉 연일을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뭐 수왕님이 언급하신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되풀이해서 조금만 더 갖다 붙이자면은 이제 이 바이든 행정부 때 트럼프 때 같은 그런 쇼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건 자각하게 됐겠죠. 예. 그럼 여기서 계속 비를 맞출 수도 없고 1년 동안 지금 이제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니까 이제 국제적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국제적 역량은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면은 국내에 자기 편들을 어떻게든 결집해서 최대한 끌어모아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만약에 반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면은 불사하겠죠. 제가 지금 느끼는 부분은 미국이 4월 15일 날 김일성 생일날 그 청문회를 했잖아요. 대북 전단 금지법. 한국을 인권 탄압국으로 하거나 한 부분이 문을 굉장히 흥분시켰고 문이 그래서 저런 류의 성격은 거의 합리적 판단을 하기보다는 직진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에 계속 저런 행태로 노는 태도를 보이고 그리고 최근에 뭐 화이자를 2천만 명분을 확보했니 하는 게 미국한테 너한테 부탁 안 하겠다. 그 확보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지만 더럽다. 내가 부탁 안 할게. 가서 한번 할 말하자. 뭐 이런 식의 곤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발휘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요. 뭐 그렇게밖에 해석이 좀 안 되는데 지금 조금 그 일수가 지났습니다만 대북전단 금지법 미 의회에서 4월 15일 맞춰서 했다. 이게 전대미문의 일이거든요. 특정 동맹국가에 대해서 그 동맹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아마 그 노골적으로 아마 비판한 역사는 없던 걸로 아는데 그 중에 아마 제가 보니까 고든 창이 제일 아마 심하게 욕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인권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 한국의 인권을 말살시키고 있다. 그다음에 아주 디테일한 것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려고 했다. 이런 표현들. 예, 그다음에 그 주 러시아 대사였던 이인호 교수도 왔었더라고요. 그 신문학과 교수 아닙니까? 그분이 이제 서양사학과 교수였습니다. 서양사학과 교수였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 아마 러시아 대사를 했었죠. 근데 이분이 러시아 대사 한 건 배경이 있는 게 아마 하버드 대학에서 러시아 혁명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좌파는 아니고요. 연구를 그래 했을 뿐인데, 근데 이분도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 모두 발언할 때 마이크를 잡고 나서 할 때 사실은 뭐 굉장히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대북 전단 금지법 그 청문회 있기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하는 거는 거의 다 나왔더라고요. 거의 뭐 가감없이 다 통과됐고. 근데 여기서 청와대가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뭐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근데 엄청나게 이거는 정권 자체가 아니고 한국과 한국민에 대한 어떤 모욕이거든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뭐 별 의결기관이 아니고 이게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식으로 해서 넘어갔죠. 청와대는. 자, 옛날에 박동선 사건, 박정희 정권 말기에 그때 박동선이라는 미국의 이제 무기나 쌀 수입에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 남산의 그 숭의대학 소유자기도 했죠. 그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미국의 반박정희 미군 철수 분위기에 대해서
박정희 정부가 미국에서 수입해오는 부분에서 좀 뺀 돈을 가지고 네.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했다. 그래서 박동선 게이트라 돼가지고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예. 제가 이번에 문재인 정권의 그 인권 문제 청문회를 보면서 박동선 게이트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제가 어릴 때지만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TV에. 야,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저런 정도로 공격을 하는가 하는 충격이었는데 이번에 나왔던 스토리는 차라리 뭐 한국의 이익을 소화하기 위해서 박동선을 시켜서 로비 자금 마련해서 한 거에 대한 그 뭐 이런 도덕성에 대한 문제들을 따지는 거는 보다 훨씬 더 큰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회의가 열렸다는 것만 자체로도 굉장히 쇼킹했는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 양자 관계는 아닙니다만 이거와 관련해서 그 퀸터너라고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있죠. 누가 시킨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정열적으로 이제 그 발표를 많이 하는 양반인데. 그리고 또 한국 정부에 대해서 알짜 없이. 아주 아마 굉장히 지금 한국 정부로서 눈에 가실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혐의 소환이라는 걸 발송했는데 한국에다가 이 영어로 하면 엘리게이션 레터인데 너가 혐의가 있다고 지적하고 보내는 편지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유엔으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은 예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이나 유엔 또 국제사회가 이제 노골적으로 고라지 잘 돌아가. 한국 두드리기가 나오는데 그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 청문회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압박 전략을 쓰고 있죠. 그 항해 자유작전 이것도 이야기했는데 뭐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까지 오는데 한국은 지금 없는 상태고요. 근데 최근에 그 소장님 그것 기사 하나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경항모 만들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걸 만들어 어디다 쓸래 뭐 이야기를 쭉 했더니 그래서 뭐 남중국 해도 갈 수 있냐라고 했더니 그 해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뭐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청와대 비서관들이 좀 일러 바쳤겠죠. 가긴 어딜 가. 뭐 이런 식인데. 뭐라고 또 동네 그 뒤에 또랑을 저렇게 다니는데 경항모를 해가지고 그냥 육지에서 날라오는 그냥 그 뭡니까 지대함 미사일 하나에 그냥 날아가 버릴 저 비싼 뭐 4~5조짜리를 왜 만들어요? 미친 놈들이지. 그러니까 이건 아마 지금 해군도 아마 크게 관료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 정부 때 해군 또는 국방부가 뭔가 한 건 했다. 한국의 해군 전력을 업그레이드 시켰다라고 하는데 정말 해군 전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은 북한에 대한 억지력 제고를 하려면 오히려 잠수함 작전을 더 강화해야 되죠. 그래서 경항모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효과 대비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 데다가 별 실익이 없는데 야간 뭐 그런 식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쿼드 참가 계속 이제 압박이 나오는데 재밌는 거는 중국이 최근에 뭐 협박조로 이야기했다면서요. 너가 뭐 쿼드 들어갈 거냐. 몇 여러 차례 물었다고. 아니 근데 중국도 이상한 게 우리가 안 들어갈 뻔히 알잖아요. 그 찔리, 그냥 야구할 때 투수가 1루에 던지는 게 잡으려고 던지는 게 그냥 견적으로 계속 던지는 거죠, 그냥. 그래서 만약에 중국 애들도 보겠죠. 만약에 이번 보궐선거 끝나고 앞으로 어찌 될지 장담은 못합니다만 만약에 지금과는 성격이 다른 정권이 들어섰을 때 얘들이 나중에라도 쿼드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근데 그거야 뭐 정권 바뀌고 나서 얼마든지 말 바꿀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쿼드에 참가하는 거는 조약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구도로 내 참가하게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정권에서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음 정권이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속해서 아마 압박을 넣을 건데 이걸 미국이 말을 안 했을 리가 없는데 한국 정부는 정식으로 요청받은 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겠죠. 근데 언젠가 아마 미국이 아마 빡치게 되면은 내가 맨날 며칠날 무슨 문건으로 너희들한테 이야기했지 않냐라고 발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작권 인계인수 연기 이거는 뭐 노무현 때부터 쭉 했던 거라서 일반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노무현 때부터 미국이 주겠다고 했는데 와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죠. 근데 그걸 받은 정권의 성격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걸 받는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정권에서 이걸 전작권을 갖다 한국이 받는다는 거는 당연히 이제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그 시나리오의 한 정점에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국가의 문제는 시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하게 놔둬야 발을 못 뺄 거 아니에요, 한국에. 그래서 저거는 전시작전권을 갖고 가라 해도 안 받겠다. 그러고 놔둬야지. 거기에 무슨 요즘 뭐 군발이들 이야기하듯이 민족 무슨 자존심이니 뭐 자기 나라 군대에 대한 무슨 그거니 자주국방이니 웃기는 소리 하지만 자주국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적은 비용으로 우방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의 최대의 적을 견제하는 게 중요하지. 크기에 뭐가 중요해요. 명분이고 나발이고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명분이 반미해져요. 그래서 이건 이제 좌익들한테는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먹히 들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 우파 군인들 중에도 이딴 소리 한 놈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심하게 짝이 없는 노래죠.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국산 무기를 쓰겠다든지 자주국방이라는 거는 우리가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그 바게닝 칩 내지는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는 전쟁이 났을 때 적을 가장 효율적이고 치명적으로 타격하는 힘을 갖는 거거든요. 역대 정권 중에 자주국방 제일 입에 많이 올린 정권이 노무현 정권하고 문재인 정권이에요. 왜 좌파 정권이 자주국방을 한다? 이 말은 미국하고 헤어지겠다. 자주국방인 꼴 미국하고 헤어지겠다. 좀 정신 차려요. 우파의 장군들이라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이 장군들이 도대체 무슨 심보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냥 잘 모르면 입을 닫고 있든지 좀 한심한데 정권 바뀌고 나면 군인부터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작권 인계수 지금 현재는 이거는 크게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워낙 푸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나왔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한번 경제 문제 다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통신 장비라든지 반도체, 배터리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이제 공관 경제안보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제 중국을 갖다가 압박하겠는데 여기 이제 한국 기업이 동참하는 문제,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출 건가 아마 그게 하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한국이 워낙 무역 의존도가 중국에 높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될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눈앞에 있는 어떤 단기 이익에만 몰입해가지고 이제 큰 그림을 못 보게 된다면은 이건 한국 기업들이나 한국 정부 또는 한국 국민 스스로가 엄청난 피해를 자초하게 될 겁니다. 제 생각에 중국이 최대의 목표가 지금 이 한국을 기술적으로 빨리 제껴버리자. 그래서 TV 같은 경우에는 이 화질 면에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이 수준 면에서 중국 차가 미국에 수출되고 유럽에 수출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중국 TV가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딜레마가 엄청난 자기들 그걸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은 이 전자나 또 무슨 각종 의류나 고급이라는 명품이나 클래식 분야에서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의 TV나 LG TV나 또 차나 또 현대차나 기아차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지금 도달을 했거든요. 문제는 이제 거기에서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그냥 중국하고 관계를 서서히 단절해버리고 그러면서 한국은 이제 그 중국하고 단절한 부분을 딴 데서 그걸 갖다 만회하려고 미국 시장에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든지 해서 그걸 가지고 이 대처를 하려고 해야지. 중국 시장을 그걸 아까워서 버리지 못한다고 안 버려집니까? 지금 유통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의 유통 기업을 끌어들여 가지고 유통 노하우를 캐치한 다음에 다 털어내버리지 않습니까? 쉽게 배울 수 있는 거는 다 털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걔들이 이제 백화점이라는 마트 같은 운영을 자원도 없고 노하우도 없기 때문에 한국을 빼고 난 다음에 다 내쫓아 버리죠. 그런 식으로 결국은 삼성이 중국에 있어봤자 현대차가 있어봤자 지금 이제 삼성 폰도 안 팔리고 현대차도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에서 만들어서 딴 데 수출한다?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이 삼성이 지금 GDP의 거의 20% 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 전 세계에 파는 그 반도체 그게 아마 지금 거의 한국 경제를 먹이 살리다시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게 중국이 아직은 반도체를 못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나 따라. 격차를 확 벌려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단돌이 하지 않고 여기서 격차를 벌이지 않으면은 조만간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하고 대만하고 다 빼내서 미국에 지어라. 그러면 미국에서 팔아줄게. 그래서 미국하고 의논해서 하자는 거예요. 그 배터리 기술. 그래서 여기서 독자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소장님이 중국의 관계를 단절한다고 해서 그게 경제 무역 관계를 완전히 끊자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하는 거는 무역 관계는 그대로 하는 거죠. 하는데 정말 어떤 국가의 우주 항공 분야 또는 앞으로 다가올 어떤 AI 시대 거기에 핵심적인 거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이제 어떤 부품 산업 제품보다도 이제 훨씬 더 글로벌적인 영향이 큰 데다가 지금 현재도 반도체만큼 글로벌적인 분업이 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 되게 리쇼링 한다든가 그다음에
해외 분업 구조를 자국 내에서 그냥 통합해서 유지하겠다는 그 움직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반도체는 가장 핵심적인 전략 부품이기 때문에 이건 미국이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미국 자체로도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만 여기서는 미국의 이해가 한국 이해하고 일치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반도체라는 게 어마어마한 이제 그 앞으로의 그 부가가치적 잠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반도체마저 중국의 대단한 위치를 갖다가 허가한다든지 추월당하게 되면은 한국 경제는 미래가 없습니다. 4차 산업 분야에 들어가서는 그 미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중국을 못 따라오도록 만드는 미국이 포위를 주도하면 야, 잘 됐다. 우리가 중국을 포위할 수는 없는데 미국이 포위해서 중국을 기술적으로 단절시켜버리겠다는 거냐, 고립시키겠다. 그러면 경제적 의존도는 대만이 우리보다 훨씬 더 할 겁니다. 중국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만 정부가 완전히 지금 시장을 다 빼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그리고 철저히 이제 미국 쪽의 의사에 맞춰서 TSMC 같은 경우에 세계 이제 판매량 최고입니다만 공장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지금까지 설계라든가 유통만 미국이 관여했었는데 이제 12%밖에 안 되는 이제 전 세계 그 생산량을 갖다가 20% 정도까지 올리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이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썼을 때 여기에 빨리 편성해서 저희들도 이제 그 전략적인 미래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이제 포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보면 현재 중국과의 교역 관계,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 인상을 오로지 중국 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어떤 현상 형태만 너무 몰입하는 게 아닌가. 조금 더 이제 긴 미래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삼성 스스로도 아마 상당히 고민하고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의 지금 정상회담 마지막으로 저 어떻게?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이제 그 뭐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대국의 정상에 대해서 이 정도로 모욕을 가한 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과거의 냉전 시대 때 이제 적성 국가들도 이런 이야기는 안 하거든요. 예, 소련이나 동국은 소련,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서방 국가 지도자들 만날 때 이런 식의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점잖고 이제 외교적 수사만 내려놓는데 이거는 그냥 뭐 배째란 식이거든요. 미국을 거의 제국주의 국가로 한국의 대통령이 묘사한 거네요. 뭐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뭐 왜 그럴까 하는 걸 갖다가 제가 신문이나 다른 방송에 보니까 이거 뭐 외교적 섭리를 잘 모르는 거 아닌가 하는데 지금까지 알라고도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정부의 성격상 예, 그런 관심 없고 예, 오로지 그냥 친중 친복이라는 그 하나의 단일 줄기 그에 대해서 어떤 스탠드를 취할 건가 하는 것만 생각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과연 이 정부가 왜 이럴까, 왜 대통령이 저런 말을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난번 1부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과거에 80년대부터 한국의 운동권들, 한도의 사회주의 세력이 한국의 현재 사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지금 다룰 것인가 하는 그 방법론상에서 자기들이 미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 거냐 하는 거지. 좀 더 이제 큰 국가 전략이라든가 국민의 그 안위라든가 그런 어떤 상식선상에서 일하는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좀 시각을 달리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럼 이제 그 회담을 안 할 수는 없을 거고 제 생각으로는 역대 뭐 정상회담 중에 가장 짧게 내용도 가장 단촐하게 해서 논쟁거리가 될 만한 부분 아예 아젠다에서 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다면 할 만한 이야기는 기후변화밖에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지난번에 국무장관 국방장관 왔을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 북한의 비핵화가 아젠다에서 빠졌거든요. 공동성명에. 이것도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게 아마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가장 알맹이 없는 아마 그런 회의가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지금 미국이 인내를 보여준다는 거는 한국이 얼마나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그런 영향권 내에서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아왔던가 하는 걸 지금 알 수가 있는데 수학님 그 영화 기억나십니까? 90년 중반에 마이클 더글라스가 폴링 다운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이 사람이 이제 군산복합체 이제 그 아주 그 고급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 갑자기 실직을 당하죠. 네, 그래갖고 미쳐가지고 막. 예. 그런데 그 한국 사람 등장하잖아요. 뭐. 근데 중간에 잠깐 이제 한국 가게에 들렀는데 거기 이제 뭐 1, 2불도 안 되는 것 같다가 5불로 이렇게 바가지씩 팝니다. 그랬더니 마이클 더글라스 뭐라냐면 니 한국인이지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니한테 베푼 게 얼마나 많은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이게 지금 현재 한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또는 국무성, CIA, 국방부 관리들, 그 다음에 일반 대중도 아마 지금 현재 한국을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닐까. 그건 사실 우려가 앞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이상한 좌파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미국 갔을 때 최근에 또 돌판매질 하는 그런 사건도 몇 개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주 우국충정에 넘치는 교민들도 많이 살고 있으니까 요거는 아마 이번 대통령 갔을 때는 공항에 태극기 흔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2부로서는
한미 정상회담에 관련되는 스토리들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